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좀 마세요.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어. 그래? 그럼 내가 안 창피하게 해주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100억대 건물주였다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가난한 척 연기하며 자식들의 추악한 본심을 확인한 어느 위대한 어머니의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부 냄새 나는 시어머니와 우아한 며느리. 오늘도 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갑기만 하다. 남들 다 잠든 이 시간, 나는 낡은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나선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가방 안에는 우리 아들 진수가 좋아하는 밑반찬이 가득하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오르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내 아들, 내 새끼 입에 들어갈 음식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으며 나는 다짐한다. 오늘도 우리 아들 집 깨끗하게 치워주고 맛있는 밥 해주고 와야지. 그게 이 어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니까.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개잠을 청한다. 손에 든 비닐봉지 속 김치 냄새가 새어나갈까봐 꼭 껴안았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이 코를 찡긋거리며 자리를 옮긴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내 몸에 밴 이 비린내와 땀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불쾌함이겠지. 그래도 괜찮다. 우리 아들이 이 반찬을 맛있게 먹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환한 빛이 쏟아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새벽처럼 어둡다. 드디어 도착한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높게 솟은 건물들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다. 내 아들이 이런 좋은 곳에 산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든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춘다. 혹시나 자고 있을 며느리 소희가 깰까봐 조심스럽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나는 조용히 번호를 누른다. 띠리릭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려 퍼진다. 나는 죄지은 사람 마냥 서둘러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비싼 소파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굴러다니고 바닥은 먼지투성이다. 소파에는 며느리 소희가 하얀 마스크팩을 붙인 채 누워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텐데 고개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휴대폰만 쳐다보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한다. 아가, 나왔다. 좀 더 자거라. 내 말에 소희는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뱉는다. 소희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내 쪽을 째려본다. 그러고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쓴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실 때 옷 좀 갈아입고 오시라고요.
아이고, 아침에 바빠서 그냥 왔는데. 냄새가 많이 나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냄새 다 배겠어요. 소파에 앉지 마시고 그냥 부엌에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내가 들고 온 반찬 봉투를 보며 소희는 또 이런 걸 뭐하러 해오셨어요? 다 버리는데 라고 덧붙인다. 나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서둘러 부엌 싱크대로 향한다. 싱크대 안은 며칠은 묵은 듯한 그릇들로 가득하다. 음식물 찌꺼기가 눌어붙어 냄새가 진동한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한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나 싶다. 내 아들 진수가 퇴근해서 이 지저분한 꼴을 볼까봐 겁이 난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그릇을 닦으며 나는 마음속의 서러움도 닦아낸다. 하지만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가슴속 응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거실에서 소희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다. 응, 자기야. 우리 집 파출부 왔지 뭐. 덕분에 나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해. 아니, 월급? 무슨 월급이야. 자기 아들 좋아서 하는 일인데. 공짜지?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 좀 창피하긴 한데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 나는 쥐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를 파출부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려온다. 내가 자식을 위해 바친 세월이 고작 공짜 파출부로 요약되는 것인가. 화장실 바닥을 솔로 문지르고 있을 때였다. 소희가 문을 벌컥 열더니 매 발치에 자기 속옷 몇 장을 던진다. 어머니, 이건 세탁기 돌리면 망가지니까 꼭 손빨래 해주세요. 아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어떻겠니? 내 눈이 침침해서 깨끗하게 안 될 텐데. 아휴, 하기 싫으시면 관두세요. 내가 이 고생하며 살아야 해? 소희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 나간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의 속옷을 손으로 비비기 시작한다. 비누 거품 사이로 내 눈물이 섞여 들어간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 진수가 퇴근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까지 버선발로 나갔다. 진수야, 고생 많았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하지만 진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신발만 벗는다. 엄마, 나 피곤해. 이따 먹을게. 진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소희가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는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도란도란 나누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온다. 나는 식어가는 갈비찜 앞에서 멍하니 식탁을 지킨다다. 결국 나는 밥상을 치우고 부엌 구석에 앉았다. 아들 내외가 먹고 남긴 찬밥을 물에 말아 한술 뜬다. 입안이 거칠거려 도저히 넘어가질 않는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얼굴 한 번 안 봐주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밥그릇 속으로 툭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나는 소리 죽여 꺼느끼며 찬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는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라면 나는 너무나 처절하게 낙제한 기분이다. 제 입으로 드러나는 며느리의 본색과 어머니의 비밀. 아들 내외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부엌 바닥을 닦던 나는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희의 목소리에 멈칫했다. 엄마, 걱정 마. 이번에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시설, 그냥 제일 싼 데로 알아보고 있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주면 되지. 이 집 당연히 우리 명의로 돌려야지. 그 할머니 치매라고 우기면 금방이야. 그 돈으로 우리 오빠 사업 자금 대주고 나도 명품 가방 하나 더 사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쥐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요동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는데, 내가 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다 바치며 온갖 무시를 다 견뎠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제일 싼 요양원과 치매 환자 취급이라니.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내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시장통에서 생선 비늘을 긁던 시절. 겨울바람에 손등이 다 터져 피가 흘러도 연고 하나 살 돈이 아까워 침만 발랐다. 남들이 버린 박스를 줍고 시장 바닥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 국을 끓였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내 살점이고 내 뼈마디였다. 아들이 대학 가던 날 나는 시장 골목에서 몰래 숨어 울었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인 줄 알았고 아들이 내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의 결과가 지금 이 비참함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나는 내 작은 방으로 들어와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알면 기절할 만한 장부와 통장들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서 시장을 전전하는 줄 알았겠지. 아니다. 나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법을 잊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는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 있었다. 내가 평생을 모으고 남편이 남겨준 땅이 신도시가 되면서 받은 보상금들. 그 가치는 이미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자식들이 이 돈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뻔하기에 나는 끝까지 숨겨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아들 집이나 치우러 다니는 노인네인 줄 알지만 내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강남의 한 대형 빌딩으로 출근한다. 거기서 나는 노란색 청소복을 입고 유리창을 닫고 복도를 쓴다. 직원들은 나를 그저 청소하시는 할머니로만 알고 무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들이 매일 출근하는 이 번듯한 15층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돈이 많다고 대접받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직접 내 건물을 닦으며 내가 일군 터전을 돌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다. 빌딩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빌딩 총괄 관리인이 나를 발견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나에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안 하셔도 되는데 김 실장, 내가 내 집 닦는 게 뭐가 고생인가? 그나저나 이번 달 임대료 관리는 잘 되고 있나? 네, 회장님. 연체 없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입니다. 나는 청소복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집입에서는 며느리에게 냄새난다며 구박받는 노인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수십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물주다. 며칠 뒤 아들 진수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박 회장의 전담 변호사인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서입니다. 집주인께서 이번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십니다. 지린수와 소희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저희가 월세를 한 번이라도 밀렸나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원칙대로 진행하시죠. 변호사가 떠난 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당장 갈 곳이 없는 그들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변호사가 나가자마자 소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어머, 그 집주인 여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어떤 노인네인지 만나기만 해봐. 소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듣던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렇게 욕하는 미친 집주인 노인네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남은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사건은 다음 날 아침에 터졌다. 거실을 청소하던 중 소희가 아끼는 한정판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주워 소파 위에 올려두려다 실수로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손이 미끄러웠어. 냄새나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수선비만 어머니 몇 달치 생활비예요. 소희는 내 가슴을 밀치며 가방을 낚아채더니 나에게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는 소희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금껏 봐왔던 비굴하고 약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서슬퍼런 안개가 서린 듯 차갑고 단단한 눈빛. 소희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멈추고 흠칫 물러섰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비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내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이면 이 집의 모든 공기가 바뀔 것이다. 제3부 며느리의 망신과 대역 전극. 강남 한복판에 세련된 브런치 카페. 소희는 친구들과 화려한 차림으로 앉아 수다를 떨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소희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과시욕을 채우는 데 있다. 그때 유리창 밖에서 노란 청소복을 입은 영순이 큰 소를 들고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 소희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청소부인 줄 알고 인상을 찌푸린다. 하지만 이내 그 얼굴이 나직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다. 친구들은 창밖의 영순을 보며 요즘은 저런 노인네들도 강남까지 와서 일하네. 냄새나게 라며 비아냥거린다. 소희는 자신의 우아한 세계에 오점이 생긴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결국 소희가 참지 못하고 카페 밖으로 뛰어나온다. 영수는 묵묵히 유리를 닦다가 갑자기 나타난 소희를 보고 멈칫한다. 소희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추지만 그 속엔 맹독 같은 가시가 돋쳐 있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영수는 땀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한다. 일하는 게 무슨 죄냐?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 말에 소희의 이성이 끊어진다. 이런 비루한 일이나 하면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발 제 눈앞에서 제 인생에서 좀 꺼져달라고요. 소희의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소희를 빤히 바라본다.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단호함이다. 카페 안으로 돌아온 소희를 기다리는 건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다. 소희야, 아까 그 할머니 누구야? 아는 분이야? 소희는 얼굴이 달아올라 당황하며 거짓말을 내뱉는다. 아,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 아줌마인데 자꾸 돈 빌려달라고 쫓아다녀서 그래. 정말 지긋지긋해. 친구들은 깔깔거리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옷에서 짠내가 진동하더라며 영순을 조롱한다. 소희는 그 조롱에 동조하며 억지 웃음을 짓지만 가슴 속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친다. 창밖에서 조용히 도구를 챙기는 영순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였기 때문이다. 청소 도구를 카트에 싣고 멀어지는 영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볍다. 소희의 폭언은 이미 영순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폭언이 영순이 내리려던 마지막 결정에 확신을 주었을 뿐이다. 영순은 카페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청소복을 보며 나직이 읊조린다. 그래, 파출부 아줌마라고 했니? 그럼 그 파출부가 내 인생을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보거라. 영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차갑고도 우아한 복수의 서막이다. 평온하던 아들 진수의 집에 폭풍이 몰아친다. 등기 우편으로 배달된 한 장의 서류. 부동산 인도 독촉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서류에는 선명한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혀 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진수는 서류를 읽고 손을 벌벌 떤다. 이게 뭐야?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월세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소희 역시 서류를 뺏어 들고 읽어내려가더니 비명을 지른다. 이 집주인 여자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다음 주가 만기인데 어딜 가라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다. 지금껏 자신들이 누려온 안락한 생활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진수는 다급하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집주인이랑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다. 진수 씨, 집주인분이 워낙 완강하셔서 저도 방법이 없네요. 대리인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대요. 진수는 수십 번 집주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신 거부된 신호음만 들릴 뿐이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진수는 머리를 쥐어뜯는다. 소희야, 어떡하냐? 우리 대출금도 꽉 차서 다른 집 구할 돈도 없는데. 소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지른다. 무능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빌기라도 해. 그 잘난 집주인 얼굴 좀 보자고. 소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변호사가 알려준 집주인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간다. 강남 한복판, 자신이 어제 브런치를 먹었던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웅장한 빌딩이다. 소희는 화려한 명품으로 전신을 휘감고 전투적인 기세로 빌딩 로비에 들어선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노인네라 이거지?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소희는 입술을 굳게 다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5층 펜트하우스 층의 버튼을 누르는 소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텔 라운지보다 더 화려한 복도가 펼쳐진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 끝 육중한 원목 문에는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비서가 제지하려 하지만 소희는 막무가내로 문을 밀치고 들어간다. 잠깐만요. 나 이 집 세입자인데 집주인 좀 만나야겠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통창 너머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난다. 거대한 책상 뒤 등을 돌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인다. 소희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친다. 당신이 집주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몰아도 되는 겁니까? 사무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른다. 소희의 고함에도 의자에 앉은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가죽 의자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최고급 실크 정장, 그리고 목에는 눈부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 소희를 향해 돌아앉는다.
소희는 따지려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얼어붙는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제 자신이 카페 밖으로 밀어내며 폭언을 퍼부었던 그 냄새나는 파출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은 분명히 영순이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 세입자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영순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하며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다.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어머니? 여기가 왜? 어머니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소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린다.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영수는 책상 위에 놓인 금색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미소 짓는다. 내가 무시하던 파출부 노인네가 이 건물의 주인이고 내가 사는 그 아파트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믿기지 않니?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헐떡거린다. 어제 퍼부었던 폭언들, 무시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온몸이 떨려온다. 이제 소희에게 남은 것은 구걸이냐, 파멸이냐 하는 잔인한 선택뿐이다. 제4부 통쾌한 복수와 인생의 봄날. 영수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며느리 소희 앞으로 밀어 넣는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파출부가 매달 너희가 벌벌 떨며 입금하던 그 월세의 주인이다. 서류에는 아파트 세 채와 지금 25층 건물의 등기 명의인이 최영순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내가 명품 가방 하나에 목숨 걸 때 나는 시장 바닥에서 발톱이 빠지도록 일하며 이 터전을 일궜다다.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다. 이제 내가 내뱉은 말들에 책임을 질 시간이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 진수가 회장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진수는 영순의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한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몰랐으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였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소희가 시켜서 그런 거야. 소희가 엄마 냄새 난다고 거실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야. 진수의 비겁한 변명에 소희가 경악하며 남편을 쳐다본다. 하지만 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순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용서를 구걸한다. 그 추악한 모습에 영수는 깊은 환멸을 느낀다. 영수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진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친다. 며느리 핑계 대지 마. 내가 진정 내 아들이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내 방패가 되어 주었어야지.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진짜 효도할게. 효도, 내 돈이 탐나서 연기하는 그 가짜 효도는 필요 없다. 영수는 창밖을 보며 단호하게 말한다. 내 아들 진수는 내가 요양원 계획을 듣던 그날 밤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본다. 영수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한다. 김 실장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당장 밖으로 모셔와.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갈 데 없어요. 소희가 울부짖으며 매달리지만 영수는 시선조차 주지 않는다. 변호사 통해서 전달했듯이 이번 달 보증금에서 그동안 내가 나를 부려먹은 청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전액 공제하고 돌려줄 거다. 영순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아들 내외를 양옆에서 붙잡는다. 회장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이 복도에 길게 울려 퍼진다. 화려했던 아파트 복도에 산더미 같은 짐 가방과 함께 아들 내외가 덩그러니 남겨졌다. 소희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한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누가 할 소리야! 당신이 파출부라고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린 건물주 아들 며느리로 살고 있었어!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그들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다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지만 그들에겐 이제 돌아갈 집도 기댈 부모도 없다다. 몇 달 뒤 영수는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크루즈 갑판에 서 있다다. 세련된 밀짚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다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 영수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유를 만끽한다. 살아있길 잘했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파출부도 아닌 최영순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그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영수는 자신이 평생 일했던 시장을 찾았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모두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 아이고, 최 여사.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회장은 무슨. 그냥 영순이야. 다들 많이들 들깨나. 상인들은 영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자신을 무시하던 자식들과 달리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이웃들과 나누는 정이 영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운다. 잔치가 끝난 저녁, 영순은 조용한 바닷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본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넨다. 자식 용사사. 그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마세요. 그게 자식을 망치고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지키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내 몫입니다. 영순의 눈에 평온한 빛이 서린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노을과 함께 저물어 간다. 영수는 자신이 버려질 뻔했던 요양원이 아닌 시설이 열악한 국립 요양원을 찾았다. 그녀는 그곳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새로운 병동 건립을 약속한다. 돈은 이렇게 써야
제 가치를 하는 법이지요. 홀로 외롭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영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자신의 상처를 나눔으로 치유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다. 오늘 최영순 여사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